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건물이 녹아내릴 정도의 거대한 화마 속에 23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오전 9시 49분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성 천안 통과 구간의 공사 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돼 작업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4월 11일 오후 3시 13분 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이 붕괴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넉 달 뒤인 8월 4일 오후 1시 34분 또다시 광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 점검 중 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해야 할 일터지만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의 위주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의 이주화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주동자들 비용이 절감, 아주 적게 비용이 비용을 투자하고 또 많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많은 사업주들이 그렇게만 목적으로 기업들이 공장들이 운영하니까 이주동자들이 아주 열악한 사업장에 일할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규제와 대책이 세워지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도 중요하지만은 상시적으로 불시에 감독을 나가서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산업 안전이 또 그걸 지키도록 만들고 과연 오늘도 무사히 퇴근해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산업 현장의 실태를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공화국,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경제의 논리 속 생명의 가치를 잊은 산업 현장. 하지만 그곳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재주는 당장 사퇴하라! 지난 10월 아리셀 유가족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사 앞을 찾았습니다. 24살짜리 딸을 보냈지 381일 동안 애 얼굴 못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침통하게 내 이름으로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한테 왜 이런 병망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셀 타제 3사의 책임자들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직후 한 국회의원의 발언에 분노한 유가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않은 채 23명의 희생을 간첩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폄하한 정치인의 인식은 지금의 기업과 정부 그리고 산업 전반에 깔린 현실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징역 15년 받았죠. 징역 15년이면 폐가방신 아닙니까? 과실치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간첩 협의보다 높게 받았어요. 지난해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로 맞다를 잃은 이순희 씨. 그녀는 지금도 사고 당시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큰 애니까 진짜 모든 걸 또 여자애니까 많이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많이 의지하는 편이죠.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날도 그냥 일하다가 뉴스로 화재 사고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가족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의념으로 그냥 온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 저기 들어가서 지금 4월에 6일 동안 일했더라고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지를 등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심지어 이들은 리튬 배터리가 폭발할 경우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불이 나니까 그냥 안다는 게 뭐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게 그 소화기로 불 끄는 것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불 끄다 나니까 이게 한순간에 확 번진 거지.
당연히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왜 기업은 하지 않았을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영균 재단 권미정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 비상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대피하라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위험한 리튬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걸 다루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아니 대피로만 알려줬어도 딸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을 거라 말하는 이순희 씨. 대피로 반대편에서 발견된 딸의 죽음 앞에서 엄마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짜 날짜를 매일매일 날짜를 세고 있어요. 오늘도 481일이에요. 애가 간지. 그러고 갈 때도 뭐 온전한 시체로 갔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진짜 팔, 다리 이게 다 없어요. 그렇게 팔, 다리가 없이 진짜 토막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유가족들이 지금 그걸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진짜 이거 딸이 지나가는 게 너무 슬프고 눈물밖에 없는데.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교육. 그런데 왜 희생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사고 당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는지 이순희 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노동 환경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비정규직들, 불안정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고, 심지어 이 노동자들을 이제 이번에 불법 파견, 더구나 더 나가면 불법적인 인력 공급의 방식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아도 되고 제대로 권리 보장 안 해줘도 되고, 이 모든 조건을 활용했던 곳이었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의 이익을 내세워 안전보다는 비용 효율을 중시했던 기업. 그런데 안전교육에 관한 문제는 더 있다고 합니다. 위험이 있게 되게 되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치에 대한 훈련이 평상시에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대피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형식상 서류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실제 작업자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서류상에서는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현장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계획하고 실행이 전부 다 이게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서 따로 노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완벽했던 안전교육. 그러나 실제 작업자들은 안전 매뉴얼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관리가 반복되며 현장엔 진짜 안전은 닿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으로 하루 2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이었지만 누구도 자신의 일터가 산재 현장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알아봐야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바로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120명. 이 가운데 사고 사망자는 449명으로 1년 새 12.5% 늘었습니다. 특히 사고로 숨진 전체 노동자 가운데 42%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통계가 말해주듯 건설업에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포스코 ENC의 건설 현장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었다 할 정도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불과 넉 달 만에 광명 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복되는 사망 및 중대재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쯤 되면 시스템적 한계, 현장 안전문화 부재, 위험요소 제거 미흡 등 구조적 문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청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산업 안전에 관한 일은 비용이 원래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원청이 하지 않으면서 이제 밑으로 내릴 때는 이제 그 금액을 깎고 내린다든지 이런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청 같은 경우에는 3차, 4차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그거를 할 만한 이런 체계가 없는, 이제 하청이 산업 안전을 할 수가 없고 회사가 이제 작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 하청이 이어질수록 각 단계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안전비용입니다. 결국 그 부담은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돼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로 내몰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노동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건설 현장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벨트를 메고 작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벨트를 멜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벨트를 매는 순간 작업 속도가 떨어져요. 작업 속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기 내에 이 일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건설업의 구조는 수많은 하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청에서 1하청으로 그리고 2하청으로 내려갈 때마다 각 단계의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공사비를 삭감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단축된다고 합니다. 실제 이분들이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 뭐 원청이 됐든 하청이 됐든 전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안전에 대해서 경고 자체가 무시가 되면서 사고가 발생이 돼야 그때서야 이제 좀 경각심을 갖는 이런 어떤 스타일을 많이 갖고 가고 있는 거죠. 다단계식 하청 구조는 안전 비용을 줄여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기업이 적은 공사비 속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왜 안전을 안 지켜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업무량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어요.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오늘까지 무슨 일을 해야 돼. 그게 딱 적정 수준이면 되는데 적정 수준이 안 되고 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빨리 하면은 돈이 많이 남으니까 공기를 줄이면은 공사 기간을 줄이면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다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 하청 구조를 근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불법 지하도급 단속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안전감사를 하면서 불법 지하도급을 갖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상에서는 완벽해요. 서류상에서는 불법 지하도가 아닌 것처럼 서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 이면에서는 실제 그 하청하고 불법 지하도 파는 이 업체끼리 불법 이면 또 계약들이 또 형성이 돼요, 이게. 근데 그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미 뿌리 깊은 건설업계의 하청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가 생기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수많은 대책도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사고를 막지 못할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순희 씨에게는 듬직한 맏딸로, 그리고 동생에게는 살가운 언니로, 성실한 직장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딸. 그런 딸의 2025년 목표는 가족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집 사자고 했어요. 그래서 5월달에 저희도 진짜 노력 많이 했죠. 해서 아파트 구매한다고, 그것도 대출 끼고 구매한다고 해서 저희는. 그리고 그 목표를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저기 잔금 다 치르고 8월 16일 날 좋은 날이라고 16일 날 이사한다고 이사 날짜까지 다 받아놨어요. 근데 새 집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가족의 힘을 합쳐 집을 마련했지만 순희 씨의 딸은 끝내 새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어나 앉으면 같이 있었던 생각나고 뒤에서 예전에 엄마 부르는 목소리도 잊혀진다는 게 너무 싫고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진짜 이게 진실인지 아직도 안 느껴져요, 진짜. 예. 자식을 가슴에 묻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이순희 씨. 유가족의 삶은 이토록 망가져가지만 정작 산업재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또 한 번 산업재해 피해자와 가족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사고 나서 제일 먼저 당하는 고통은 회사들이 나 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과 안 하는 건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나 책임 없다 또는
죄송하지만 우리 책임 아니다.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아가신 분이 잘못했다.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그래서 책임 안 지는 것과 함께 사과를 받지 못하는 게 최고의 심리적 고통이에요. 진심되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경위를 알고 싶고,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이 돈이면 되겠냐는 태도로 나오니. 정부는 2025년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국회에 발의된 건설업 관련 규제 강화 법안만 25건. 이미 시행 중인 법과 제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는 안전을 위한 감리제도가 있지만 정작 사고 예방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감리의 역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리 그러면 굉장히 전문가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시공사에 계셨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감리를 오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계셨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감리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기술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느냐.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서 오셨던 분들은 기술 행정을 하신 분들이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 행정을 하셨던 분들인데 실제 기술력이 좀 딸리는 거죠. 그래서 역량이 문제고.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실무가 중요한 현장에 행정직 인력을 파견한다는 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가 감독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실공사예요.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작업 중지를 시키게 되게 되면 실제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작업 중지가 돼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시공사가요. 그러니까 감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작업 중지 시켰는데 시공사가 공기 내에 못 건넸어요. 그러면 이건 감리 책임이야. 우리가 그만큼 지시상금 문 것을 감리 너희가 물어내. 그럼 감리회사에서는 역시 또 구상권 청구를 그 감리원에게 갖다 구상권 청구를 또 하겠죠. 그래서 감리들이 쉽게 작업 중지라든지 이걸 할 수 없는 또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감리의 독립성, 감리의 실제 감독권을 좀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죠. 현장에는 오늘도 위험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리가 공사를 멈추면 손해배상 소송이 따르고 그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안전을 지켜야 할 사람이 손해를 두려워하는 현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산업 현장의 참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안전조차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현실. 기업이 유연을 쫓는 사이 사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도 하나의 부품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청 구조,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좀 더 적은 비용을 투여하고 좀 더 많은 효율과 이익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과도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 조치를 하기보다는 사고가 나면 차라리 보상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사고 전에도 사고 후에도 기업들은 돈이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 파견으로 노동자를 고용했고, 사고 후에는 얄팍한 합의금으로 형량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 생명의 존엄성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이 안전과 이익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고삐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작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대책들이 현장까지 닿지 못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거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고, 정부는 산업재해 제로를 목표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대응에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보면 지역별로 지역공단이 있잖아요.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업장을 찾아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위험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산재가 날 수 있는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그 시정 조치 같은 거를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근로감독 권한이라든지 뭐 그 시정 요구권이 없어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사업주들의 협조 아래 위험 목록 같은 거를 사전 점검 리스트를 이게 가지고 있으시면서 거기에 체크를 하고 시정 요청을 드리는 거죠. 이것들이 시정이 안 될 경우에 뭔가 제재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는 제재 권한이 없고요. 단지 중앙정부에다가 영 이제 시정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패털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직접 한번 나가봐라 이런 식으로. 산업재해는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제재 권한이 없어 감시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강력한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외에도 공공기관 발주 과정에서 기업이 안전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관심도에 따라서 안전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느냐 아니면 심화가 되느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에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제재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해 기업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올해 8월 경기도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선 가점 지표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지방계약법에 입찰 참가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노동부에서는 지자체 감독권 이양을 바탕으로 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만 하다 보니까 여력이 부족한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자체 쪽에 이제 그런 권한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감독 권한이 없었어요. 대부분 지도거나 현장에 가서 지도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노동부 종합대책에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 산업법 개정을 하면서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도 역시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들. 산재 사고 더 이상 숫자로 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사고 예방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고 나의 일일 수도 있고 이건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거고 예방할 수 있는 거다.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걸 위해서 비용을 좀 더 쓰고 시간을 쓰고 그런 환경을 만들면 된다.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하고 또 그게 저는 정부의 메시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 논리에 밀려 뒤로 밀린 안전이 결국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누구나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